네, 추석 특집 당신의 삶을 바꿀 한국 주식 탑20 시간. 안녕하세요, 이혜수입니다. 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주식 시장입니다. 참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내 시장인데요. 자, 그럼 우리 추석 이후에도 이런 시장 지속될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TV 대표 전문가들이 섹터별 전망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주식장 최수창 고수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집 제목이 당신의 삶을 바꿀 한국 주식 탑20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오늘 네.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창한 제목만큼 네. 톡톡히 좀 몫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한 몫을 하고자 좋은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럼 테마 먼저 한번 짚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 2차 전지의 랠리, 사실 7, 8월 이 증시 지수는 좀 부진했어도 2차 전지 소재단의 랠리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요.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2차 전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대장주 역할로 핫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배터리 셀 3사 업체라든가 또는 뭐 소재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가리지 않고 올랐습니다만 향후에는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 2차 전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35년. 2035. 네. 그러니까 2035년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포인트 이유는 2035년도에 내연기관 판매 금지입니다. 어디서 그러냐? 유럽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큰 시장은 북미 시장하고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인데 대표적 선진국 시장에서는 유럽에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을 판매 중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라는 얘기는 그 이후부터는 전기차나 친환경차만 판매해야 된다는 거니까 뭐 지금 어떤 개화기 이제 막 친환경차에서도 전기차 시장 이제 개화기이기 때문에 산업을 따지면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까 말까한 수준이라서 앞으로도 고속성장 또 지속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어떤 투자를 할 때 의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2035 그 안에서도 좀 선택적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 종목은 추후에 좀 이따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또 힘주어 말했습니까?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 주가는 좀 탄력이 좀 미미했거든요. 네. 관련주에 대해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할 텐데 자율주행 관련주를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숫자로 말씀드리면 3입니다. 3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죠? 레벨 3, 아. 자율주행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레벨 3 단계를 주목해야 돼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중에 옵션으로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은 국내에서 2단계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 3단계로 가는 과정이 내년부터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도 2035년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5년도에 무려 1,300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한 예로 지금 반도체 시장, 메모리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몇 조인 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예. 1,000조라고 하면 안 돼요. 아직 얼마입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 150조 좀 넘어요. 그리고 비메모리가 300조거든요. 당연히 이제 메모리 시장은 매년 연평균 10%씩 성장하니까 더 커지는 건 맞는데 이 자율주행이 2035년도에 1,300조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시장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다. 다만 종목 선별에 있어서 중요해요.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특화된 기업, 또 자본력 있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다만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서 테마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핵심적인 우량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좀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2차 전지에서 SKC를 꼭 봐야 된다. SKC 하면 동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동박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배터리 3사를 보실 텐데 제가 배터리 3사 살짝 디스를 해볼게요. 왜죠? 먼저 시작을 해볼 때요. 배터리 3사는 국내는 삼원계 방식,
근데 3원계 방식의 문제는 안전성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 건이 많이 나오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의 GM 리콜. 그렇죠. 그 화재. 이게 좀 3원계는 밀도도 좋고 주행거리 느리는데 모든 게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리튬이다 보니까 이 리튬이 좀 화재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직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국은 다르죠. 인산 처리거든요. LFP 방식. 네. 이 방식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배터리 3사, 셀 3사는 일본이 최근에 전고체 기술을 내놨어요. 그럼 가장 앞선 내놨습니까? 네, 내놨습니다. 오. 그러니까 시범 보여줬거든요. 기술 개발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 배터리 3사의 이 방식은 앞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 또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배터리 3사가 누가 더 앞서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현재로서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가 앞서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술 변화에 있어서 민감도가 크다. 배터리 3사. 이 부분에서 배터리 3사의 지금 가치가 나쁘다가 아니라 향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선택하기 쉽지가 않아요. 미지수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더 좋습니까? LG가 더 좋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목을 앞으로 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지 않나. 그럼 앞으로 할 때마다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왜 SKC냐? SKC는 실제로 전지 동박 쪽에 있어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전지동박 기술력은 얇게 만들거든요. 그 얇은 기술에 있어서 SKC가 가장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반드시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얇게 만드는 이유는 실적으로 이 동박이 구리거든요. 구리를 얇게 만들어서 뭐 IT에도 마찬가지예요. IT 소재라든가 배터리 소재에 얇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에서 경량하는 데서도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밀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만드는 게 최고의 기술인데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가 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SKC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박 부분에 중요한 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중요하죠. 그게. 네, 배터리 3사는 현재 한중일이 꽉 잡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도 진입을 했거든요. 노스볼트의 최대 지분은 복스바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또 배터리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셀사에. 근데 이 동박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동박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이 장점이다. 그 두 번째는 향후에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2차 전지 쪽에서. 원가 구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양극재 부분이 가장 주가를 선도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향후의 수익 구조를 본다면 이 배터리 3사라든가 또는 양극재보다는 원가 구조가 가장 높은 건 분리막이라든가 동박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부분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동박의 중요성에 따른 SKC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2차 전지하면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뭐 양극재나 네. 분리막이나 음극재일 텐데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MLCC는 기본 그 원리가 전기 흐르는 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공급해 준 역할이거든요. 네. 전기차는 전기가 흐르지 다른 게 흐르는 건 물이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의 MLCC의 중요도 더 커질 거란 말이죠. 현재 내연기관차에도 MLCC가 한 5,000개 정도는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쪽으로 갈수록 친환경차 쪽으로 갈수록 1만 개 이상 2배 이상의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MLCC는 또 하나 이것도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양극재 아니냐. 뭐 에코프로 많이 가고 NF 가고. 근데 양극재 부분은 수익성 원가 구조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향후에 고정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 MLCC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도 높고 국내에서 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적으로 이 하이엔드급을 만드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우라타,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일본의 다이오유덴. 뭐 대만 업체가 이 약효가 있긴 합니다만 뭐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상당히 낮고 이 3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점유율이 80%가 거의 독과점이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력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 전기차 시대에 열면서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삼성전기는 진짜로 변치 않을
전기차의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오. 좋겠어요. 참 좋다 이야기 나오는데 주가 정말 안 간 기업 중에 하나 삼성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기가 지금 주가를 안 가는 뭐 요인이라고 표현하자면 사업 부분이 완전 전기차에만 올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양극재 완전 올인이잖아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근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판 사업도 있고 카메라 모듈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비중 매출 비중의 한 47%는 MLCC다. 근데 이 MLCC 부분에 있어서 현재 2차 전지 쪽에 전기차 쪽이죠. 전기차 쪽에서 시장 매출이 확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대장 성격으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럼 지금 MLCC 뭐냐? IT 기기 쪽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장용 쪽으로는 매출 확대, 매출 비중이 아직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 전장용 쪽은 10%예요. 그러니까 IT 쪽이나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쪽에 IT 기기 쪽은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용 쪽으로는 여전히 매출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그에 따라서 부합을 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에는 전장용 쪽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MLCC 매출에 있어서 전장용을 주목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종목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세 번째 종목은 305540입니다. 그게 뭐죠? ETF입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네. ETF 2차 전지, ETF가 아니죠. 2차 전지 사업에서 뭐 배터리 3사, 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동박이 좋은 이유 딱 얘기했고, 그 다음에 MLCC.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래도 나는 삼성 SD를 사고 싶어요. 좀 SK ITT가 너무 사고 싶어요. 분리막중에 너무 막강한 기술력이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은 어떨까요? 막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좋은 건 알아요. 저뿐이 아니라 지금 이 특집에서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래, 미래 10년은 2차 전지야. 다 공감하실 텐데 종목 선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잡은 종목이 안 가요. 얘도 방금처럼 삼성전기는 2차 전지 저도 이렇게 교수님처럼 대표님처럼 그런 관점을 봐서 샀는데 너무 안 가요.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너무 뭐 잘 가는데 첨보라든가 뭐 이런 기업을 잘 골라서 잘 간 사람은 기쁘겠지만 또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장 안정성 있게 다시 말하면 개별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2차 전지 전체 산업에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는 강력히 3053 2차 전지 ETF를 꼭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지수에도 하나 좀 투자를 해보자. 안전성 있게 가져가 보자. 그렇죠. 근데 이유가 왜 또 하필이면 3053이냐 할 텐데 대표적으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을 하는 게 있는데 삼성증권 쪽에서 코덱스 2차 전지 쪽은 대형 우량주 쪽에 좀 비중이 커요. 그런데 이 타이거 2차 전지 30540은 적절하게 균등된 비율이에요. 각 그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가 10%, 7%, 8%씩.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많고, 그러니까 대형주 한쪽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체적으로 다 균등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투자자라면 이 30540 이 코드번 하나로 계속 투자 수익을 키워갈 수 있다고 좀 봐요. 귀에 쏙 꽂혔습니다. 305540. 저도 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기대가 되네요. 이 자율주행을 좀 먼저 종목 얘기하기 앞서서 이 종목 LG전자 이게 LG전자가 자율주행하고 여러분들 보셨을 때 무슨 관계냐 할 거예요. 가전 아니냐. 근데 이 LG전자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LG전자 근데 애플카 이슈랑 좀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그 포인트보다는 다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LG전자를 대부분 다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애플카 아니냐. 맞아요. 근데 애플카 대짠대출 저도 모르고 그렇죠? 애플에서는 또 신비주의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LG전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모빌리티 산업의 국내 특허 1위입니다. 현대차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현대모비스로 알고 있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LG그룹은 2004년도부터 이 모빌리티 사업에 전장 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국내 특허는 LG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가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버린 거잖아요. 빠이빠이가 됐어요. 근데 전장사업 부분이 이제 슬슬 뭐랄까 흑자 전환한 시점? 이게 굉장히 주목될 건데 이 LG전자에 관련된 특허 기술 중에서 이제 V2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물하고 통신 기술이거든요. 그 향후에 사물 인터넷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도 사물이니까요. 이런 기술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율주행을 하면 뭐 자율주행할 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레이더나 아니면 카메라잖아요. 뭐 자동차 부딪히면 이제 그 전방에 어떤 경보 장치를 울려줘야 되니까 그런 기술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기술들을 자율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통신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5G 통신 기술의 특허 1위는 누구로 알고 있냐 그러면 삼성전자를 알고 있거든요. 네. 특허 기술은 또 LG전자입니다. 정말요? 네.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 많이 알고 가네요. 또 LG전자가 이 통신 기술에 있어서 화웨이 다음인데 제가 정확히 수치를 좀 메모를 해왔는데요. 네네. 제가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가 화웨이가 현재 5,573개입니다. 근데 LG전자는 4,060개고 삼성이 4,010개입니다. 오, LG전자가 더 위에 있네요.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주목할 것은 5G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경쟁, 무역 전쟁이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부분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G 화해를 계속 제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보안 문제잖아요. 안보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5G 미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5G를 패싱하고 6G로 가자. 6G 기술에 있어서는 로열티 부분은 미국이 더 많이 주도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5G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LG전자는 또 6G에 관련된 특허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6G도요? 네,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6G로 직접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패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웨이가 매월 6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받고 있어요. 5G로. 그러면 향후에 자율주행차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연히 이 통신 부분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LG전자가 또 로열티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전장사업본부,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관련돼서 뭐 개발 사업하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력이 임직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0명대였던 것이 3,000명, 지금 4,000명이 넘어가서요. 올해 안으로 5,000명대 임직원 수가 증가했다. 결국 인재 풀을 늘렸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자율주행 관련돼서 LG전자 다시 보자. 또 하나는 LG전자가 아까 애플카 얘기 냈습니다만 마그나, 캐나다하고 손잡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캐나다는 실제로 5대5, 다시 말하면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든가 시카고, 이 북부 지역에 자동차 러스트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만큼은 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은 자동차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최근에 멕시코 쪽으로 많이 뺏겼어요. 생산 이전을. 네. 그런데 바로 이 스마트한 자율주행 쪽에서의 신기술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면서 캐나다가 결국 우리 LG전자와 손잡고 있는 이유는 꼭 다시 한번 자동차 산업에서의 선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LG전자는 다방면에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성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이 거기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LG전자가 작년 12월에 한번 애플카 이슈로 상한가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곧 6G로 한번 또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벌써 어떤 종목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센도는 아니고요. 만도입니다. 만도. 이 만도도 기술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국내에서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조향장치라든가 샤시 모듈 이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 조향장치나 샤시 모듈 스티어링 쪽에서는 뭐냐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자율주행할 때 자율주차 핸들 안 잡고 핸들 안 잡고 자율주차할 때 만도의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도가 이제 주목하는 또 하나의 기술은 라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뭐 브레이크를 제어하거나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도 있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의 목적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그 전방의 시야를 운전자가 보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차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방 시야를 보려면은 사람의 운전자의 눈이 아닌 기계의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그러니까 보통 자율주행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앞에 보면 카메라가 많죠.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카메라는 실적으로 또 보완할 부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야가 안 되는 부분들은 카메라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 이제 대체하는 게 레이저거든요. 레이더로 하는데 또 레이더보다 더 앞선 기술이 라이다예요. 그래서 레이더 발음은 잘 돼요. 레이더, 카메라,
그 다음에 라이다. 어. 이 라이다 기술 쪽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뭐 이 라이다 기술은 완성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라이다 기술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서울 로보틱스하고 함께 만도가 이 기술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도는 이렇게 스타트업하는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의 기술 인재 풀을 모아서 특허 기술 내겠다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에게 같이 협력하면서 투자를 해가면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게 또 만도의 특징입니다. 이 만도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넘버 원, 투라고 봐요. 원투. 네, 넘버 원, 투예요. 그런데 이 만도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건가요?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 인적 분할하고 다르게 주주들에게 좀 희석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물적 분할하는 만도 9월 1일 날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만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적 분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엔 만도 자회사의 성장이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거니까요. 자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간다면 결국 이 그룹핑이라고 하는데 섹터가 갈 때는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화정,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주도주 차화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화장품 다 가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들이 다 갔는데 자율주행 아직 못 갔거든요. 자율주행을 한번 바람이 분다면 같은 섹터가 확연하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이 5종목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다 매력적인데 네. 그래도 가장 좀 더 힘주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종목을 하나 더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여기서 탑픽. 탑픽은 이거 어렵네요. 그렇죠. 네, 어려운데 근데 일단 투자자분들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선별을 해주신다면 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매력적이실까요? 이 5개를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럴 수 있죠. 만약 하나 딱 찍어달라면 네.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을 뽑겠습니다. 아, 그만큼 시장이 커질 거니까. 그리고 네, 아직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못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는 솔직히 갈등이 있어요. LG전자냐 만도냐는 저도 아직 갈등이 있는데 그럼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투자 성향에 따라서 LG전자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도는 시가총액이 제가 3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차이니까 덩치 큰 친구를 같이 사귀고 싶으면 LG전자. 좀 덩치는 안 크지만 좀 성장성이 확연하게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럼 만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오늘 5종목 모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잘 맞춘 네. 종목으로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수찬 고수가 선별한 종목들 5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이상로 파트너와 메타버스조 관련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 당신의 삶을 바꿀 주식 탑20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올해 가장 뜨거운 테마였죠. 이 메타버스조 관련 전망과 함께 앞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뜨거운 테마에서 가장 네. 뜨거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대면 경제가 커지면서 올해 가상세계가 각광을 받게 됐고 또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뜨게 됐는데 사실 한편에서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뜨면서 사실 이거 과거에도 한번 떴던 테마 아니냐.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뭐 싸이월드라든지 이미 과거에 한번 떴을 때도 한때 유행에 그쳤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좀 작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에서 이런 가상현실은 매분마다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또는 우리 뭐 싸이월드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산업들 자체가 이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일종의 그것은 이제 국한된 그
뭐랄까 이제 아이러브스쿨 안에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싸이월드 안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실 세계와는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되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지금 이제 현실 세계와 연관이 되면서 움직이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분 자체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분위기상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런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그런 현실과는 조금 더 온라인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런 뭐 시기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일단은 궁극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는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맞아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다는 부분, 네, 그 그쵸. 포인트. 네. 또 페이스북도 뭐 최근에 레이방이라는 회사와 스마트 네, 안경을 맞습니다. 만들면서 굉장히 현실 세계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찐이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의 찐 기업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우선 이제 삼성전자를 첫 번째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일종의 테마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왜 언급을 해드리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실과 그리고 이제 가상적인 세계를 잇는다는 개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종의 LR이라든지 또는 VR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까지에 대한 대기업들이 상당히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CES 2019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선보였던 것이 VR이라든지 LR에 대한 플랫폼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런 시장 자체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투자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뭐 간편 측정이라든지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이렇게만 대보기만 하더라도 이거 몇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다 이런 측정들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네. 현실과 어떻게 보면 여기 스마트폰 안에 증강현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는 이런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상당한 대장주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메타버스 네. 관련주들도 사실 애플이랑 삼성이 직접 메타버스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부터 직접 또 네. 주가가 상승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가지고 네. 오셨고요. 자, 두 번째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를 어허. 뽑아봤는데요. 다 큰 사실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큰 거 몇 가지씩 하고 우리가 일단은 현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는 생각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수소라는 것도 네. 2018년도 12월 달부터 수소라는 것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건 하나의 테마다. 맞아요.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우리가 추세 상승을 잡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신고가하고 나면 지금은 이것은 트렌드야, 메가 트렌드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메타버스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점점 더 이것이 산업화되고 좀 더 시대적 흐름을 타면서 대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가지고 더욱더 큰 시장 자체 펼쳐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노력이 있었었고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는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한 인구 2억 명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2억 명에 대한 시장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런 시장을 일단 만드는 데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고 그러면 그 시장 자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제페토라는 것을 만든 기업이 네이버에 대한 자회사 네이버 Z라는 기업이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페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구찌라든지 또 루비통 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상당 부분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 기업들이 왜 거기에 진출했느냐? 그것은 거기에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진출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비싸서 살 수 없던 것들도 온라인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대리 만족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기업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호 공감적인 부분이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뭐 제페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시장 자체는 죽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적인 예로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차를 계속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 그 차에 대한 부분 자체를 뭐 내부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는 이제 우리가 뭐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상적으로라도 참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런 메타버스가 뜨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이제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그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 커졌다라는 인지가 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제 하나의 시발점, 그 발화점에 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콘서트를 이루어내는 스캇이라는 가수도 있었었고, 심지어 이제 BTS 같은 경우에도 신곡을 발표했던 부분도 작용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뭐랄까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이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홍보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현재 이 네이버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 자체, 뭐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효과를 노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시장도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주가가 최근 들어 좀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강한 시세를 좀 얻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마로 시작한 수소였지만은 지금 지난주 우리 수소 위크를 보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도 테마로 시작했지만 이게 결코 지금 테마가 아니다. 네, 그렇죠. 네이버, 삼성전자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일까요? 네, 뭐 일단 이제 두 가지 큰 기업들을 봤으니까. 이제 작은 기업인가요? 그렇죠. 이제 항상 또 시대적 흐름을 대기업들이 이끌고 오는 가지만 또 거기에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100%, 200% 또는 이제 1000%씩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 세 번째 준비한 기업은 이제 뉴프렉스라는 기업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뉴프렉스라는 기업은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이거 기업이 좀 상태가 좀 좋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자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예전부터 이제 PCB 관련해 가지고 회로기판 관련해서 상당한 과점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예전 같은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PCB라고 하면 세 가지 기업이죠. 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지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BH,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뉴프렉스. 이렇게 이제 점유율 50, 30, 20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기업도 작다 보니까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시총이 얼마죠? 네, 지금 현재 시총이 1,2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막 그렇게 엄청 작은 기업은 아닌데, 네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이제 좀 조정폭이 또 나왔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적자라는 것 때문에 또 접근 자체가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PCB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라든지 전기 제품들에 대해서는 PCB, 회로기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탄성을 가진 FPCB가 될 것이냐, 아니면 딱딱한 기종의 PCB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는 딱딱하고 조금 탄성을 가진 RFPCB가 될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PCB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점점점 단가 낮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장 현실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가 저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3분기에 대한 변화 기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뉴프렉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 생산했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큘러스? 예, 맞습니다. 예, 그 오큘러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PCB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납품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납품이 네. 이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처음 듣는 것 네, 같아요. 최근 들어 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국내에서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네, 맞습니다. 알려지는 상황이군요. 그렇다 보니 지금 또 이것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큘러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다가 점점 더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인지가 좀 더 생기면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판매가 좀 더 올라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후기 같은 것들을 찾아보더라도 가성비가 좋다, 뭐 가성비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품평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전장 부품 시장도 지금 현재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저는 높게 판단을 하면서 이런 PCB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에 대한 큰 밸류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뉴스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또 대부시스터즈도 흑자 전환을 한 해에 사상 최대이익이 전망된다 하면서 상한가로 갔는데, 지금 뭐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뭐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페이스북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 네, 번째 사실- 기업이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더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을 이제 보다 보면 네네. 처음부터 이제 현금 흐름표를 상을 통해 가지고 영업 활동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 활동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우량주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원래 좋은 기업들이죠. 그쵸. 그리고 블루칩이라고 하는 기업들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가상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바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3분기에는 그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흑자 전환이 또 이루어졌을 때는 그만큼에 대한 시장에 대한 후한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 현재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유프렉스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뭔가 이거 약간 고구마 캔 느낌이에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다는 마시면서 고구마를 켜야 되는데 사이다. 시원하게 네.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사이다 드립 좋았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네 번째는 이제 스맥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맥이라는 기업은 이제 삼성중공업의 공작기계 사업부를 모태로 지금 현재 분사가 되어서 나온 기업이기도 한데요. 1999년도 6월달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 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아시다시피 이제 공작기계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제조 및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계 업종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무겁죠, 사실. 맞아요. 기계 업종 자체가 무거워요, 사실. 우리가 기계 업종에 대한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경기가 화랑을 타가지고 뭔가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1980년, 90년대 이럴 때 갑작스럽게 이제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그럴 화랑 때 국면에서 좋아지는 그쵸. 기업들이네요. 가장 처음에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부터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기 그쵸.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원자재가 움직이고 한참 있다가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기계 업종이다 보니 사실상 이런 기계 업종이 우리나라 안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상 용구라든지 또는 공작 기계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산이 또 정밀한 이런 것들 요구하는 얼마나 잘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또 장인 기술 기반이 되는 것이 그런 정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기계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매출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캐시카우 형태를 좀 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맥이 메타버스 기반에 대한 스마트 전시 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개발 과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참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스맥이라는 기업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계업종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양념을 얹힘으로써 이 기업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큰 기업은 아니죠. 뭐 작은 기업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개별주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더 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저는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건 스맥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 기업이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육성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AI를 통한 로봇 육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제조 및 생산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 자동화 기계 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큰 성장성을 이룰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발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 스맥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유효하지만은 그동안 많이 못 갔던 부분과 더불어서 사이즈가 좀 사이즈가 작다는 그 모멘텀이 조금 더 플러스로 작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를 이제 편입을 하려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이 그쵸. 되잖아요. 그 사실 이제 제가 이제 2월 달, 3월 달부터 저희가 이 공략을 했던 쪽이 또 메타버스였고, 그리고 뭐 와우넷이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미 그런 기업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효과라든지 또는 플랫폼 또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미 상승을 했던 상황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산업이 커진다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상승세를 저는 나타낼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치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찾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VR, LR 관련주들이 이미 올랐고 앞에서도 큰 상승을 보였던 기업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즈익 스튜디오, 뭐 덱스터, 네.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 들어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형주라든지 또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캤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엔 또 홍삼을 캔 것 같습니다. 예. 자, 5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걸 캔 느낌일 걸까요?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 손이 어때 보입니까? 손이요? 굉장히 손금이 뚜렷하시네요. 예, 좀 발라 보이나요? 뭐죠? 바른 손.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네, 추석이라서 한번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바른 손, 네, 한번 유머를 한번 써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바른 손이 투자사로서 좀 유명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 패러사이트 맞아요. 보셨죠? 네, 기생충 때 엄청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그 감독 봉준호 감독님 네, 맞죠? 너무 멋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감독 봉님이 상당히 좋은 영화를 또 만들어내셨는데, 대신에 그 영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만들 수가 그럼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던 회사가 바로 이 바른손. 바른손. 네, 바른손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바른손이 이제 우리가 투자사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바른손이 예전에 학용품도 만들었던 기업이에요. 맞아요. 사실 제 기억에는 문구점이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른손이 그만큼 유명했던 기업이었는데, 네. 대신에 이제 이 바른손이 과거의 흑역사가 또 한 개 더 있어요. 어떤 흑역사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세컨드 라이프, 왠지 이름부터 세컨드 라이프, 내 두 번째 인생, 네. 그런 가상현실 세계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최초로 만든 기업이 바른손입니다. 정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자료 언제요? 화면이 나갈 건데 2008년도입니다. 네. 근데 이걸 모르실 수 있는 것이 서비스를 약 2년 동안 진행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접었습니다.
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네, 얘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와, 네. 세컨드 라이프.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바른손이 이때 이제 광고 모델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와, 추억의 가수.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정말 최근 들어서 그런 로블록스의 화면들이 이 회사가 2007년도, 무려 2008년도에 그때부터 하고 있던. 그럼 그때도 사업이었어요. SM이 엮여 있긴 했네요. 네, 플라이 투 맞습니다. 더 스카이가 SM 소속이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른손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자체를 접고 네. 지금까지 이제 다른 사업으로 이제 명맥을 이어오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제 이런 노하우를 이 기업들이 그래요. 이게 분위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천운을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석구는 노력으로 되지만 만석구는 하늘이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시대적 흐름과 같이 타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번에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과 다시 한 번 더 융합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이런 바른손이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바른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메타버스 열풍 때 바른손이 한번 시세를 냈었나요? 네, 냈죠. 최근에도.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엄청나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정말 현장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생충 영화에 대한 김이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제 투자사로서에 대한 명맥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슈가 앞에서 있었지만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이 내용은 아직까지 뉴스화되지는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이게 언론사에 대한 이슈가 타지 않을까. 감히 저희가 한번 미리 언론사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길 바라겠습니다. 제보해 주시는 거네요, 언론사에 지금.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셔라. 우리 세력들도 한번 해보셔라. 그 얘기를 저는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바른손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추석 특집 제목을 당신의 삶을 바꿀 주식, 한국 주식 탑20로 지어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위해서 지금 당신의 삶을 바꿀 만큼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린다라는 취지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투자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굉장히 힘드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5종목 중에 투자자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을 메가 트렌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고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일단 기술적인 혁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내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가 돼야 돼요. 그 실적이라는 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을 찾으면 된다.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 여기 안에서도 일단은 대형주 선에서 2개 정도 나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는 내 생활에 상당한 편의를 지금 안겨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상당한 편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상당한 혁신적인 부분 자체가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을 짓기 위해서는 저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더욱더 선두권에서 지켜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네. 대신에 그래도 나는 중소형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저는 바른손. 바른손. 네. 아. 바른손. 네. 자, 올바른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언론에 제보해 주신 아주 네. 세컨드 라이프라는 팩트를 또 가지고 오신 바른손에 대해서 또 상승 여력을 짚어주셨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또 그를 비롯해서 노프렉스 그리고 스맥 같은 종목들 아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기업 하나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가져오시긴 이상로 대표이시기 때문에 5종목 모두 다 신뢰가 갑니다. 자, 이렇게 이상로 파트너가 선택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대표님 또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방송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석 이후에는 또 우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마 지금 추석 이후가 되면은 FOMC 결과가 나온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팁 한번 전수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작년에 시장에 대한 덕을 엄청나게 많이 본 시장이라고 판단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익이 만약에 100%였다면 200%를 달성할 수 있던 것이 작년 시장이었다고 봐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운이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계좌도 같이 올라갈 수 있던 것이 20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오로지 시장의 덕보다는 나의 실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공백이 있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출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예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시점이 현재에 대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조정폭이 나오고 또는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안에서는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이 없는 시장은 없잖아요. 그럼요. 대신에 이런 하락폭 자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8월달, 9월달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언제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시장이 가장 안 좋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현명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위기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장을 이겨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연말 랠리, 그리고 1월 랠리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네. 연말 랠리, 1월 랠리 기대해보자라는 말로 오늘 시장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 좀 깊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종목 얘기를 하면 저도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와우넷 이동근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자,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우리 대표님 하면은 워낙 밤낮으로 바쁘신 분이라서 추석하면 좀 쉴 수 있을까 싶으신데 추석에는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그냥 팍 쉬려고 합니다. 정말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은 또 고향에 또 가봐야 되거든요. 예, 고향이 그래서 어디세요? 저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 예, 남쪽 끝이에요. 네, 남해 가서 좀 푹 쉬실 예정이시고. 예. 자, 그럼 일단 오늘 추석 특집 프로그램 제목이 당신의 삶을 바꿀 주식 한국 주식 탑20입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아주 붉게 물들어줄 워낙 또 종목을 잘 보시는 대표님이시기에 오늘 또 특별히 더 잘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봐도 좋겠죠? 예, 일단은 뭐 저는 3분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종목을 좀 이제 꾸려봤습니다. 장중에도 제가 한 번씩 뵙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 맞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이제 추석 세고 나면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실적도 좀 괜찮고 또 안정성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추석 제가 뭐 현금으로는 못 드리고 종목으로라도 드리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금으로는 못 드리지만 주식으로는 추석 선물을 드려보겠다라고 각오를 또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반도체 하면 마음 아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약 45% 올랐는데 그 반면에 2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꿈쩍도 하지 않고요. 물론 9월 이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해도 참 미약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이 지금 참 많이 부실한데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섹터 이야기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2020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한 주도 안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팔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유입돼 들어오셨거든요. 120, 30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저도 오래 했지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군 할아버지 이래에 이거는 뭐 있을 수 아마 없었던 얘기고 앞으로도 좀 없을 것 같은 얘기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초에 또 우리도 또 반성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10만 전자, 15만 전자 이랬잖아요.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96,000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거의 다 9만 원대 이상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언론이나 모든 쪽에서는 슈퍼사이클이다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됐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업황이 그렇게 나빠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 3분기 전망도 실적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은 팔았고 연기금 쪽에서는 운용계획을 20.1%, 3%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 16.8%를 줄이겠다. 내년 돈 더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주 타켓이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이제 충격이 좀 빠진 흐름들이고 연초부터 또 이제 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내용들, PC용 DRAM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업황을 좀 좋지 않게 받았어요. 네. 예, 이거하고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빠지는 현상이 2018년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아,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 좀 많이 깊어졌죠. 예, 여기에 이제 불을 질러버린 게 누구냐면은 8월 5일 날 이제 우리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 그때 모건 스탠리가 8월 10일경에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예, 이런 이제 멘트를 쳤죠. 이게 뭡니까? 갑자기 슈퍼사이클 하다가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반도체 주에 대해서 오늘 추석 이후에 이제 좀 좋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그 내용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하고 이런 쪽은 또 8월 20일 이후부터 전부 다 매입을 했었어요. 반도체 주들을 매입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20일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전체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한 1% 정도 증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계에서 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D램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PC용 D램에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PC용 D램이 나오는 게 DDR4 1기가, DDR1, 2, 3, 4, 지금 4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DDR5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DDR4 8기가 같은 경우는 단가가 얼마냐 하면 3.875, 3.765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연초부터 D램 가격이 한 30% 정도 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브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딜을 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인용을 어디서 했냐면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대만 D램 현물 가격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온 걸 모건 스탠리가 그대로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제 D램 현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고정거래 가격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지금 그 DDR4 가격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PC용 D램에 소요되는 게 몇 % 정도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현물가 그 D램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죠? 지금 서버용하고 네. 모바일용이 30%, 3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하는 거 뭐냐면은 제가 앵커님한테 D램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뭉터기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부 다 주로 서버를 운용하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있죠. 그 연간 단위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요. 네. 계약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나왔을 때입니다. 그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계약을 다 끝내고 서브용 D램에 대해서 계약이 거의 다 끝나서 마무리 다 돼 가는데 무슨 소리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거를 보고 큰 가격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DDR4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 DDR5가 나오게 됩니다. 이 DDR5는 이제 성능 자체가 2배로 이제 개선이 되는 쪽의 속도하고 저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언제쯤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인텔이 10월 27일 날 거기에서 IR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냐면은 인텔 12세대 엘드레이크라는 CPU를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그러면 거기에 CPU에 어떤 내용들이 접목이 되냐면 DDR5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인텔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DDR4 시대에서 DDR5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4하고 5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D램 업체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장의 주류가 되지는 않아요. 내년도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DDR5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메모리에서 한 1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갈수록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단가가 3배에서 출발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이익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갤럭시 G 플립 엄청나게 잘 팔렸잖아요. 대박이 이게. 났죠. 예, 그게 지금 260만 대 정도 팔렸다 그러거든요. 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한 480%, 460% 정도. 사전 예약 기간을 또 늘린다는 소식도 예, 들렸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팔렸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모바일 D램하고 엄청 많이 들어가 수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은 이제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바닥권에서 매수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NBC 쪽에서 8월 27일 날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갈 주식을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꼽아봐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크론테크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테크가 향후 12개월 동안 한 62%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조금 이 추석날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장난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앞에 이제 반도체 나중에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서브용 D램 가격이 내지는 이제 재고가 좀 많아서 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들도 거의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끝나버려요. 재고 소진 나오고 이제 공급업체 쪽에서도 재고량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소위 지금은 이제 좀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라 윈터 이즈 건이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굵고 짧은 겨울이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주목해봐야 할 종목에 대해서 더 깊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갖고 오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대장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오니까 삼성전자인데 안도가 되네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방송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사실 뭐 저도
댓글 잘 보질 않습니다.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대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겸 또 분석도 드릴 겸 이런 용도로 해서 한번 보는데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 주들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좋게 좀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낮게 봤던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구속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투자 결정은 언제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가석방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240조 투자 계획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33조 비메모리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활동 영역이 좀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금성 자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돈을 풀어서 M&A라든지 이런 쪽에 나설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일전에 뭐 차량용 반도체 2등 기업인 NXP 인수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간혹가다 흘러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보다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하만 인수 이후에 M&A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질 아예 않았거든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TSMC를 지금 잡지 못해서 뭐 우리도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력 같으면은 저는 적어도 수년 내에 TSMC를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그 근처 모 근저리까지는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 투자가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황의 변동성이 한 1년, 2년 사이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황의 변동성이 그렇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산업은 발달하는 쪽이니까 비메모리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증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의외로 또 대박을 크게 쳐버린 폴더블 폰, 이런 쪽에 실적 오조,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DR5는 인텔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를 확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코스피 그 한 20종목 업종 대표주들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네. 과연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면 반도체가 제일 좋게 나와요. 뭐 다른 것들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12조 5천억, 12조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3분기에 나오는 실적이 증권사나 FM가이드 쪽에서 보면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 15조 2천억, 15조 4천억 하다가 지금은 오늘 보니까 모 증권사 쪽에서 15조 7천억, 그 다음 17조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17조 원이요? 예, 대박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나오니까 과연 추석 이후에는 이제 모멘텀 자체가 FOMC 끝나고 이제 재료들이 FOMC 뭐 테이퍼링 재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뭐 실적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거 살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17조는 정말 파격적이네요. 또 지금 10월 7일이 잠정 실적 발표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또 미리 매입해 보는 부분도 지금 하나의 그러니까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겠네요. 뭐 추석 이후에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그 아직까지 시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는 한 83,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모아가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굉장히 큰 안심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은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요.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D램에 아주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만큼 실적이 엄청 좋아요. 아마 이번 3분기에 나오는 실적이 4조 원대 초반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분기에 2.69조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뭐냐면 낸드 플래시 쪽이었습니다. 네. 이게 D램하고 낸드하고 이렇게 다른데
낸더 쪽에서는 분기당 한 5천억 정도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난 2분기 IR에서 밝혔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흑자 전환된다. 낸더 쪽에서. 그럼 5천억 정도 적자를 보던 게 이제 흑자니까 플러스 5천억 어떻게 보면은 이전보다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많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요? 예, 그리고 9월 달부터 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최태원 회장께서 SK그룹 쪽에서 다른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요. M&A에 귀재진 주로 것 같아요. M&A를 해서 이제 네. 막 성장을 하고 이렇잖아요. 이번에 그 4조 원 정도를 이전에 이제 4조 원 정도를 구도시화 메모리, 일본 키옥시아입니다. 그게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를 하냐 안 그러면 상장을 하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시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졌잖아요. 좋아지면서 4조 원에 투자했던 게 4조 원 빼고 한 1.2조 정도 지금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투자 차익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키옥시아가 일본 증시에서 상장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러면 9월 17일, 18일에 정권 신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본에서 나오게 했대요. 10월 달 초에 상장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낸더 사업부 중국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다 승인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지금 중국만 지금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중국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쪽에서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거의 좀 낮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인텔 낸더 사업부를 인수하면은 삼성전자 이어서 2등으로 바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램하고 낸다고 이렇게 하이닉스는 날개를 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램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제다이 프로그램 해서 원래 이제 서버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하고 이런 쪽에서 그 의뢰를 했더니만 단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입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이제 규모가 한 11조 정도 되는데 D램이 거의 무지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텔 DDR5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 27일 날 발표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달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좋은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하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이요? 예, 13만 원. 그 전에 있다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빠진 그렇죠. 거고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전망이 안 좋다고 해서 빠졌었는데 내년도 실적은 이거보다 더 나오면 주가는 저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3만 원 정도 보시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뭐 10만 원대 중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네. 눌리면은 매수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두 기업이 가면 우리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 또 시장에 대한 기대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 그리고 9월달 많은 모멘텀이 있는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러 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예. 기업이죠? DB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죠. 사실 이제 10인치에 밀리면서 8인치 쪽이 거의 조금 죽는가 하다가 지금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대란 나오는데 핵심에 있거든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용 반도체, MCU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우리가 요런 뭐 그 텔레비 리모트 컨트롤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 반도체, 웨이퍼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꽉 밀려 있다. 꽉 밀려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로 8인치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센서가 많이 나와요. 이미지 센서요? 센서. 그 이미지 센서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면은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이게 카메라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5G 환경, 자율주행 환경, 그 다음에 자동차 전동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도 보니까 전년도 2,3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한 3,300억 정도 오. 예상하고 있어서 1,000억대 정도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앞으로 이거 지금 8인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쉽게 끊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쪽은 눌릴 때 매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 좀 58,000원 정도, 예, 요 정도 보시면서 조정시 매수. 네, 8인치 시장의 최대수의 DB하이텍 세 번째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네 번째 종목 들어봅니다. 예, SK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요. SK 그룹주가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증가된다 이렇게 보면은 특수가스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NF3라고 반도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 웨이프에서 가공하고 하면 이제 정밀하게 이제 가공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세정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정용 특수가스를 첫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뭐 고가주다 보니까 탄성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특수가스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세화 공정을 이제 우리가 EUV 공정이나 이런 것들 계속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정용 가스가. 그리고 실적도 좋고 올해 작년도에 2,300억 정도 나왔고 올해 2,9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니까 올해 추석 세고 오셔가지고 조정시 매수해도 되겠다. 목표가 한 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든 SK 머티리얼즈 목표가 5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유진테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진테크요. 조금 그나마 오늘 중에서 가장 소형주인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공정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있죠. 세정 작업이 있고 방막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방막 형성에 들어가는 정착용,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상당히 이제 부품 소재 장비 부분에서 자기네들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공급을 안 해준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국산화율을 높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국산화율이 좀 높지 않다. 현재 이거 정착 장비 쪽에서는 국산화율이 한 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IP 미완성이 35%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 유진테크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진테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글로벌 1, 2등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 장비가. 하이닉스 M16 공장 이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세대 V낸드 투자 뭐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소개드리면서 가장 크게 봤던 부분들은 뭐 정착용 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뭐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2020년도에 223억 정도 나왔는데요. 네. 올해는 예상 실적이 지금 950억 정도. 와, 3배 넘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네요. 4배 정도 그러네요, 가까이 4배. 그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별로 좋지를 않으니까 주가는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뭐 하면서 실적은 주가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보고, 주가는 실적이 비례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을 때도 간혹가다 있지만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주가는 우상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오늘 또 필수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또 당신의 삶을 바꿀 한국 주식 탑 20인 만큼 당신의 인생을, 우리 투자자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주식, 오늘 소개해 주신 5기업 중에 딱 한 종목만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솔직히 내가 뭐 한 5%, 10% 올라가서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저 종목 보는 눈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실적과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반도체 기업들이 다 실적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탑픽을 꼽는다 그러면은 유진테크가 아닌가. 실적이 4배 정도 좋아지는데요. 맞아요. 4배 정도 좋아진다는 건 큰 네. 메리트죠.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도도 더 좋아질 건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4배 정도 좋아지니까 올해 3분기 나오고 또 4분기까지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예, 메리트가 있다. 하반기 좀 유망하게 지켜볼 종목. 이동근 대표의 픽은 유진테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 와우넷 이동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약바이오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참 뜨거운 섹터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7월까지는 소외를 받다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주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주목을 해봐도 좋을지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권정호 파트너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일단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대표님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이제 이게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해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 성장 산업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섹터가 들어섰죠. 2차 전지, 전기차.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이 대장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지난해 이제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뭐 또 일부 이제 제약 뭐 백신 관련 이런 부분이 급등을 했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이 주가가 좀 최근에 부활되고 있는데 그게 좀 조정을 받아야지 제약이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상승 쪽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막 제약 바이오를 이렇게 막 희망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접어라. 접고 차후에 가서 이제 봐야 될 텐데 잠깐 요것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 제약 바이오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제약 바이오 주가만 올라오면 막 주가를 막 사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잖아. 그죠? 변동성이 크죠.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우리 시장에 항상 성장주로서 어떻게 보면 투기주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계기가 이제 좀 바뀌었던 게 뭐냐 하면 결국 이제 한미약품이 우리가 기술 이전을, 기술 수출을 하면서 조 단위에 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약품이 과거에 막 7만 원, 8만 원에서 거의 막 8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급등을 하다가 사실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런 임상을 그러니까 임상 3상 실패했던 뭐 코롱생명과학이든 또 바이로메드든 이런 기업들이 결국 임상 3상 실패하다 보니까 주가도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려면 과거처럼 뭐 이제 막 어중이 떠중이 다 하는 그런 시장은 좀 힘들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결국 이제 뭘 봐야 되는가? 일단 성과를 내고 있는 그 성과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사실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그 신약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 사실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단계예요. 신약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약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사실은 뭐 우리 국내에서는 손가락 5개 안에 꼽힐 정도인데 그 5개 안에서도 추리면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막 우리가 확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치 막 신약을 뚝딱뚝딱 만들고 몇 조를 막 수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그죠? 한미약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2, 3년 전에는 또 알테오전이 그죠? 기술 수출하면서 대박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알테오전과 같은 그러니까 한미의 역사를 그리고 알테오전의 역사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우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지 이거를 막 임상 3상입니다, 임상 2상입니다 이런 걸 따라다니다 보면 또 바이로메드가 헬릭스 미스죠, 그죠? 그런 꼴 나고 또 신라젠 꼴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해야 되지 무작정 전문가가 나와고 막 바이오 3상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어차피 우리가 이 바이오는 영원한 성장 산업이에요. 그죠? 인구가 고령화 됐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옥석을 좀 가리면서 또 좀 시간을 길게 보면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좀 길게 보고 가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기업. 어떤 기업이 있는지 5종목도 꼽아 오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 그죠? 그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기업도 벤처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지금 이제 막 또 3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고생은 사실은 1세대 기업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2세대 기업들이 성과는 좀 내고는 있어요. 그죠? 3세대들은 이제 준비하는 건 단계죠. 그래서 2세대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기술력이 좋다, 최고라고 하는 레고캠 바이오를 우선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 레고캠 바이오 하면은 이게 이제 ADC 기술이라고 해요. 그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뭐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 레고캠 바이오는 특히 이제 이 ADC 기술에 있어서 기술 수출로서 우선 성과를 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요즘 막 전부 다 플랫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 군데 뭐 암이든 이런 분들 면역이든 이제 접근을 하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한 5건 정도 수출을 했어요. 뭐 일본도 하고 유럽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한 2조 원 정도의 이제 수출 계약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는 시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지난해하고 올해는 이게 이제 우리 바이오 업체들이 보면 이제 보통 확해를 많이 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거치는 내년 정도면 그죠? 이제 위드 코리아나 뭐 코로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레고캠도 본격적으로 좀 이런 기술 수출을 하지 않을까 해서 레고캠 바이오를 좀 집중을 좀 이제 중점을 좀 두고 싶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왜 이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죠?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신약 하나 만드는 게 지금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안 되고 지금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제약계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겠으나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신약을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듭니까? 우리가 왜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항체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가 만듭니까, 지금? 깔랑 해봐야 2-3개 나라밖에 못 만들잖아.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제, 막 TV에서 이렇게 임상 지금 이상입니다. 뭐, 결과 좋습니다. 원래 임상 이상까지는 다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검증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수준이 어디냐 하면 1상이 아니고 2상이 아니고 3상이에요. 그러니까 3상 하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미리 주가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왔는데 3상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3상 승부하고 뭐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3상을 가장 조심해라. 근데 반대로 이제 그걸 부추기는 축에서는 뭐예요? 3상을 가장 크게 떠벌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레고캠은 어쨌든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알테오젠 다음으로 그죠? 할 수 있는 2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으니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중장기도 좋고요. 원래 바이오 자체를 좀 이제 성장주라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앙드레 코스탈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투자자가 부자가 되려면, 주식 부자가 되려면 성장주를 투자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주 그러면 뭡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대박 났잖아. 에코브로 비엠. 그래서 그런 주식들.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길게 투자하신 분들 대박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쫓아다니니까 이제 수익 못 내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기도 뭐 저는 오히려 내년을 본다면 지금 내년 그래봐야 이제 뭐 1분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렇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레고캠 바이오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 기업은 참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어떤 왜냐하면 이 기업이 기술력은 참 좋은 회사예요. 회사인데 이제 이 기업이 태어날 때 좀 약간 너무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고평가로 좀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이 또 하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도 이제 이 뇌 쪽,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뭡니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제 주식들을 보면 미국의 그 바이오젠, 그죠? 알츠하이머죠, 그죠? 이런 기업들, 치매와 관련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국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이 바로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이 ABL 바이오는 이제 또 이중 항체, 그러니까 우리가
항체를 하는, 그러니까 그 치료제, 또 이중 항체, 이중 항체는 두 번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차세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 항체 부분에서의 이 ABA 바이오는 또 우리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혈액 내관문 셔틀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BBB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한 거냐 하면 이제 뇌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질병이 있다, 그죠? 암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기를 그대로 가서 이 뇌라는 게 엄청나게 조직이 힘들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고기에 가서 딱 그 뭡니까 암증 존재를 제거하는, 사멸시키는 그런 기술이에요. 진입 장벽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입장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 1월달에 되면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를 하잖아, 그죠? 1월달에 하면. 근데 JP 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가서도 이제 바이어들과 많이 만나서 그 기술에 대해서 지금 뭐 수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에 서 그게 이제 때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 기업은 우리가 이제 이 왜 막 그 치매 치료제, 치매 관련 이런 부분에 나오면 사실은 이 회사가 가장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엉뚱한 막 이상한 애들이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좀 알펴돼서 이 회사도 이제 어쨌든 뭐 코로나가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 회사도 제가 볼 때 기술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단계가 앞으로 뭐 한 10년 후에 가서는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본력이 있고 또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제품을 만들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자본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약을 만드는데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뭐 보통 뭐 2조, 뭐 10조씩 들어가는 또 그런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본력이.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도 기술 수출이 가능한 치매와 관련된 뇌질환, BB 셔틀 이 부분 자체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ABL 바이오. 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이 회사가 제일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운이 좀 없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쪽에 있는 계통의 뭐 올릭스라든지 뭐 셀리드라든지 또 이런 종목도 사실 다 대박이 났거든요. 이 회사만 유독하게. 그래서 아마 뭐 올해나 내년 좀 관찰을 하면서 주가도 지금 뭐 앞에 말씀드린 좀 높게 평가가 돼서 그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우수한 기술력이 고평가의 발목을 잡았던 ABL 그렇죠. 바이오 두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세 번째 기업은 대기업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저는 네. 뭐 원래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는 이제 그런 쪽을 좋아는 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막 기술력이 막 월등하게 뛰어나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그 동아그룹, 그러니까 동아제약에서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주식을 쪼갰잖아, 그죠? 이제 그 SD팜이라고 SD팜 하면 나름대로 이제 또 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우량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부품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 있으면 대기업 뭐 삼성을 물고 있느냐, LG를 물고 있느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를 물고 있느냐 이런 납품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이 SD팜 같은 게 동아 계열이니까 그죠? 그런 걱정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뭘 하냐 하면 이쪽 그 원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좀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고 한다면 원료를 개발해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SD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가면 길리어드사라고 우리 아시죠? 타미플로 만든 회사 길리어드. 길리어드에 이제 비행 관련 그 치료제 있잖아요. 원료 그거를 많이 좀 납품했던 알아주는 기업이. 자꾸 왜 웃으세요, 근데?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이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재밌게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심각하게.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제네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원료를 이제 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어쨌든 계열사니까 그죠. 앞으로 뭐 투자도 하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각각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제약사는 그냥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뭐랄까 신약을 만들었으면 또 다른 신약을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우리가 mRNA, 그죠? 뭐, 요 백신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mRNA. 그죠? 네. mRNA. 그 사실 mRNA가 이게 원래는 이제 2000년도 초부터 이게 많이 시도를, 이런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는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그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게 mRNA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시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저도 오늘 화이자 백신을 맞고 왔거든요. 괜찮으세요? 여기 좀 아파요. 아픈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70도 막 고온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건 뭐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이제
이와 관련된 반드시 백신이 뭐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또 번지면서 백신을 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런 계기가 참 잘 되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제약사들이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방면으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 SD팜도 그 mRNA 부분에 이제 얘들은 이제 무슨 뭐 하려고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그죠. 이제 안양에 있는 공장을 벌써 그쪽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돈이 많으니까 대기업이니까 그죠. 미국에 있는 미국에다가 그죠. 또 바이오테크를 하나 또 설립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서 성공을 하려면 미국의 장벽을 넘어야 돼요. 미국 시장을 뚫지 않고는 아무리 똑똑한 뭘 개발해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백신도 보세요. 중국 기준이 뭐 나쁘고 화이자가 좋다 이런 게 어떻게 평가할 수 없잖아.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미국의 화이자만 쳐다보고 앉았고, 그것도 또 모더나가 사실은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모더나 쳐다보고 앉았고, 그죠? 영국이나 아스트라제네카도 킥까지 가잖아. 그죠? 그만큼 이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동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조국 하자, 천조국.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막 백신 하나 만들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막 몇 절로 그냥, 그죠? 미리 성공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후세들을 위한 먹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기업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요? 네. 그 뒤에 걸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네. 네 번째, 이건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아무 의미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술 수출부터 해서 안전한 것부터 해서 새로운 성장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게 저는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황우석 박사의 이 줄기세포를 그 당시에, 그죠? 국가적으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그죠? 성장 산업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지금 미국한테 뺏겼죠? 일본한테 뺏겼죠? 근데 이제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기세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줄기세포가 황우석 박사가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좀 세계 탑이 됐을 것인데, 근데 이 줄기세포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바이오 의약품에서 차세대의 치료제예요. 차세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상용화가 이렇게 많이 된 게 없어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원래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4세대, 차세대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왜 미국에서 그 리제네논이 뭐 그죠? 이 코로나 뭐 트럼프가 맞았다는 그죠? 항체 치료제. 그게 이제 현존하는 상용화된 뭡니까?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는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가장 인간의 인체에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세계 최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세계 최초로 이 회사가 이 지방을 요리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큐피스템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성인되고 또 제품화에 성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고 제품이 됐지만 아직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mRNA하고 비슷한 그런 거예요. 차세대 치료제다 보니까 선뜻 그게 뭡니까? 뭐 며칠로 막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가 흐르면, 중장기투자를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길게 보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안트로젠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이제 기술 수출을 비롯해서 이런 쭉 말씀드렸죠. 그죠?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 또 뭐 mRNA도 마찬가지고, 줄기세포, 줄기세포든 여기를 가장 포함하고 있는, 모든 걸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이 셀트리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은 사실은 이제 이게 참, 저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한 10년 동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이 기업을 쭉 연구를 하면서 하나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앞에 제가 이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의 뭐 기득권청에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약사들도 뭐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뭐 겉으로야 뭐 악수하고 삼성하고 LG하고 손받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뭐 만약에 삼성이 잘 되면 LG 휴대폰이, 결국은 LG 휴대폰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철수한 게 뭐가 망한 거죠, 그게.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제약사들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참 이 사람들도, 왜 제약사의 CEO들이 다 뭡니까? 그죠? 뭐 서울대 어디 출신이든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내가 이걸 만드는데 네가 안 똑똑한 네가 이런 걸 만들어? 그러면 시기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게 이제
국내 부분에서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글로벌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이게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한 1박 2일 동안 강의를 할 자료예요. 근데 여기를 단축한다는 게 얼마나 저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공매도가 있니 없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고 또 이 회사가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를 개발을 했는데 그죠? 이게 어떻게 소중하고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이제 이거 파워포인트라고 그러나요? 네. 요거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그죠?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이 5개 제품은 다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래서 세계 최초이면서 뭡니까? 바로 바이오 시밀러의 선구자예요. 선도자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역사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뭐가 있습니까? 경쟁자들이 아직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경쟁자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렘시마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룩시마를 만들었어요. 허주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만든 게 렘시마 SC예요. SC는 지금 유럽에서 생겨난 거는 바이오 베타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는 이제 바이오 의약 분쟁에서 2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큰 우리가 휴미라의 에비버의 미국 에비버의 휴미라 그죠? 휴미라가 연 매출을 거의 한 25조. 근데 여기에 이 바이오 시밀러는 그것도 고농도 부분에서 저농도가 아니고요. 고농도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예요. 그죠? 지금 경쟁자들이 거의 뭐 임상 하나, 3상 끝낸 회사가 하나 있고 아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렘시마의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누가 만들겠습니까? 화이자가 렘시마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겠어요? 테바가 만들겠어요? 왜?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근데 이 만드는 게 엄청 비용이 한 3천에서 5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는 우리가 경쟁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No. 그죠? 먼저 퍼스트 무브를 해버리면 뒤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트룩시마 누가 만들 것 같아요, 앞으로? 절대 이제 못 만들어요.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만들어봐야? 왜?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이게 제네릭처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동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 사람이 많이 인체에 먹었던, 그죠? 그게 바로 얘의 기술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뒤로 말이 또 많아져서 안 되겠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게 지금 현존하는데 이거 가지고 작년에 돈 번 게 1조 8천억이에요, 매출이. 그죠?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은 뭐 이것저것 다 팔잖아요. 유한양 그 제품 많이 사보시죠. 어떤 여성분들도 그죠? 그거 다 팔아가지고 1조 5천억, 6천억 해요. 셀트리온은 그냥 이거 다 해외 수출해요. 수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이런 기업을 중장기를 하는 거, 이런 기업을 단기 뭐 매매 어떤 일, 레키노나 만드는 이런 거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절대로 없죠. 그죠? 절대. 없는 게 아니고 절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우리 제목이 당신의 삶을 바꿀 한국 주식 탑 20인 만큼 우리 20. 또 마지막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네, 5기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주신 기업들 중에서 정말 당신의 투자자분들의 인생을 바꿀 주식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저 인생을 바꾸는 건 그거겠지만 과연 그럼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뭐 투자자분들 여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레고캠 바이오 인생 바꿀 주식은 아니에요. 네. 또 ABL 바이오 인생 바꿀 주식 아니에요. 그래도 치매하면 ABL 바이오라고. 그 치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 수출, 우리가 이게 기술 수출에 이제 한미약품이든 또 뭡니까? 뭐 알테오젠이든 그죠? 그 투자를 해서 한미약품도 그때야 수익을 냈지만 결국 개인은 다 손실을 봤잖아요. 80만 해서. 네. 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또 뭐 SD팜, 안트로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설명을 하느냐? 그나마 여러분들이 바이오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이 말 그대로 우리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수출에 지금은 뭡니까? 앞으로 5년까지는 대한민국 신약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대한 바이오업체들이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삼성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해외에서 임상 이상짜리를 사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뭐 뭡니까? 요즘 좀 상한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뭐 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임상 이상에서 사갖고 온 거거든요. 그 임상 이상에 사가지고 와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부추겨서 주가 올려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죠? 이게 근데 이런 기업들을 그나마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이 인생을 바꾼다고 그죠? 저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우리가 주식을 이제 할 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집중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맹인들 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좀 얼굴이 되게 좀 하얗 탈같이 생기신 그 우리가 앙드레 코스타니까 하얗 탈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분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그죠?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기업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가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 5년 후에 좋아지는 기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나는 안 가지고 있어. 안 사.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거의 90% 이상은 그죠? 말이 중장기지 안 해요. 삼성전자는 이제 9만 원에 사놓고 중장기 한다고 계속 들고 앉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9만 원대가 최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주식을 뭐야? 미리 뭐 7만 원을 사든 아니면 5만 원에 사든,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셀트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을 내가 30만 원에 40만 원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단기 매매죠. 단기 매매를 할 바에는 이 주식을 하지 말고 오히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캠을 하든지 안트로젠을 하든지 한미약품을 하든지 그런 기업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단기 매매를 하는, 급등주를 하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은 절대로 단기 매매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해서 벌 수 없는 주식인데 단기 매매를 하면 벌리겠어요? 안 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막 폐마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딱 제가 드릴게요. 저는 제가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이 지금 개발해 놓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렇죠? 레키노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거 입 하나 빵긋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과거부터도 램시마든 이런 바이오 시미들을 개발할 때도 다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말할게 팽당했어요. 그죠? 그럼 어디 가서 성공했습니까? 유럽에서 성공하고 미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결국은 유럽에서 돈 벌어 올 것이니까. 그래서 그럼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권정호 대표가 생각하는 인생을 바꿀 한국 주식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권정호 파트너의 제약바이오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운의 권정호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추석 특집 당신의 삶을 바꿀 한국 주식 탑20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